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경제 이 저성장이나 이런 경제 위기가 단순하게 그냥 경제 사이클상의 호불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의 수명주기, 또 우리 기업의 주력 사업의 수명주기, 이런 것이 이제 근본 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경제 활성화를 외쳐도 기업의 주력 사업이 변신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다시 건강한 성장 상태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기 때문에 지금 뭐 3대 구조 개혁이다 이제 이런 개혁들을 하고 있지만, 노동 개혁이라는 것도 보면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그 다음에 또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기업의 사업이 한 단계 위로 진화를 해야만 이중 구조도 해소가 되고, 또 구조 조정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 여력도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교육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와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재의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우리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무슨 배터리나 반도체만 들어가려고 대학을 졸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산업이 지식 서비스로 다양화가 되면 그런 문제들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물꼬가 이제 트인다고 보고, 또 연금 개혁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재정 부족을 어떻게 메울 거냐. 그러면 이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국민연금의 투자 재원을 더 이제 키워서 어떻게 이 재정 부족을 극복할 거냐에 방점이 있다면, 결국은 이 노년 세대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해 줄 거냐, 또 국민연금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증식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의 모든 뿌리에는 산업이 바뀌지 않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산업이 바뀌는 거에 핵심적인 주체가 누구냐? 정부는 아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앵커 기업, 대기업이다 라고까지 이제 어저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앵커 기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요타웨이, 뭐 G웨이 이런 게 이제 한참 이제 얘기가 되고, 뭐 또 삼성웨이라는 책도 이제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은 다 흘러간 노래입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예측컨대는 삼성이라는 것은 20세기 제조 기업의 마지막 불꽃이다. 즉, 삼성이 20세기 화려했던 제조 기업들의 끝물이다. 그리고 또 좀 더 나간다 이러면은, 만약에 삼성이 지금의 사업 구조를 계속 지금처럼 행보를 이어간다면 저는 수년 내에 삼성이 해체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뭐 정부가 재벌 개혁을 해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해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희 회장을 떠올릴 때, 이건희 회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철학자 같은 아주 짧은 단어, 화두를 이제 던져서 이제 경영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곤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의 지역 대표로 임명을 받았을 때 오찬을 같이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지역 대표로서 돌아가면서 보고를 드렸어요. 뭐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냐면, 아프리카 매출이 그 당시 한 9천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가서 한 4, 5년 내에 100억 불 시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드렸더니, 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앞뒤로 다 생략하시고 삼성이 가면은 뭔가 아프리카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이러시면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 삼성이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희망을 뭐 이러면서 뒷말을 이제 흐려서 제가 캐치를 뭐 했는데,
이건희 회장의 경영 이 철학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게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업의 개념. 이제 임원진들한테 수시로 이제 삼성의 관계사가 많으니까 업의 개념이 뭐냐, 당신이 영위하고 있는 업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제 하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정의를 내린 것을 보면 우리 이제 TV나 냉장고 같은 거 만드는 가전 사업은 양산 제조업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타이밍 사업이다. 양심 산업이다. 공정이 이제 수백 개 공정이 되니까 거기 오퍼레이터 라인에 근무하시는 오퍼레이터 한 분이 조금만 어떤 뭐 이런 실책을 하든지 과오를 해도 이 라인 전체가 다가 이제 서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그 양심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카드 같으면은 이 부실 채권을 거둬들이는 게 핵심이다. 또 삼성증권 같으면은 고객을 잘 상담하는 것이 이제 그 업의 본질이다. 또 이제 삼성생명 같으면은 피보험원을 많이 모집하는 게 이제 그 본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사장 이하 임원들이 그 업의 본질이 뭔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하지만 이건희 회장께서 착각하신 거다, 오해하신 거다. 즉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일본에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일본에 그 당시에 업의 본질이란, 업의 개념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부터 뭐 도시바 이런 쪽에 일본의 경영자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썼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말씀하신 그 업의 본질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거는 전부 다 뭐냐? 키 석세스 팩터입니다. 즉 기업이, 사업이 성장할 때 핵심 팩터가 뭐냐? 그 핵심 팩터를 잘 관리해야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지, 업의 본질이 있다면 업의 수단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험원을 많이 모집하는 거는 이게 이제 업의 수단이지만 보험업의 본질은 리스크 관리란 말입니다. 은행이라는 업의 본질은 금융임과 그 다음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카드라는 그 업의 본질은 결제라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삼성이 누리고 있는, 관계사들이 누리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다 업의 수단에 해당된다. 제조 판매업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DI 다 이제 제조업들인데, 이 제조 판매업의 본질은 그 제품 자체는 수단이고 그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제품이 제공하는 소비자의 편익이죠. 그렇다면 제품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소비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편익은, 그 소비자 문제 해결인 그 근본적인 거는 바뀌지 않죠. 그게 업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기를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주력 사업들은 다 업의 수단에 머물러 있다. 지금이야말로 수명주기를 다해서 한 단계 위에 업의 본질을 찾아서 올라가야 된다. 기업이라는 것은 3류기업, 1류기업, 2류기업, 1류기업이 된다. 이러면 업의 수단에서 한 차원 높은 업의 본질을 찾아서 진화하는 것이 기업의 이제 그 속도다, 이 로드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즉, 업의 수단은 버전 1이죠. 그럼 이제 업의 본질을 찾아서 한 단계 위로 사업을 진화시키는 것이 이제 V2인데, 지금 대한민국 모든 부분에는 V2가 필요하다. 그 V2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이제 그 게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중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경영 철학이 아마 수백 권이 나와 있을 텐데,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삼성에 몸담은 바로서 제가 모시던 이건희 회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저는 그분이 아주 탁월한 경영자였다. 그 탁월한 경영의 비법 중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인재다. 근데 이 인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을 중시한 기술 경영, 세 번째는 이제 위기의식이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저는 이건희 경영 비법의 3대 요소라고 보는데, 이 인재는 누구나 다 인재는 얘기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인재 경영을 내세울 때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삼성에서 부장에서 상무가 돼도 그때는 이사였죠. 이사가 돼도 월급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들어오면서부터 GE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미국식 이 성과주의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임원이 되면 가족이 완전히 10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급여도 부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 당시는 억대 연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억대 연봉이 다 이제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이 사회적인 신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삼성의 부장들이나 임원들은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이러한 막강한 모티베이션을 제공한 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돈이었어요. 왜?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는 봉급쟁이들한테 그렇게 많은 억대의 연봉을 주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삼성이 효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임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주변의 생각들은 내가 사업을 안 해도 내가 재력가가 될 수 있다. 삼성에서 임원이 되면. 그 정도로 의식을 갖다 바꿔놓은 거죠. 그게 이제 저는 그 삼성의 핵심 인재 중에 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경영인데 그냥 막연한 기술 경영이 아니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한 게 뭐가 있냐면 선진 제품 비교 전시회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수원에다가 운동장 같이 넓은 공간에다가 그 당시에 1등, 2등 제품들을 전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갖다가 진열만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TV, 소니 TV 같은 한 1800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1800개 부품을 다 찢어 놓는 겁니다. 그 넓은 공간에다가. 그러면 우리하고 IC까지 다 비교해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TV에 들어가는 요 부품은 단가가 얼마인데 품질은 이렇고, 소니에 들어가는 IC 단가는 얼마인데 품질은 어떻고, 이걸 전부 다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저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꾼도 박람회 같은 데 오면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금방 압니다. 왜? 비교하면은. 저는 이 선진 제품 비교 전시회가 결국은 카피캣이죠. 패스트 팔로우의 아주 지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거였어요. 이거야말로 삼성이 성장기 때 기술 경영에 그냥 추상적으로 기술 중시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느끼게끔 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위기의식인데, 아무 조직이나 가면은 조직의 장들이 위기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식, 위기라고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게 조직의 뿌리를 내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아주 독특한 워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이기다, 3기다, 이런 식으로 아주 독특한, 메타포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 메타포가 아주 그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그게 이분의 아주 굉장한 탁월한 능력, 근데 이분이 아주 달병 가면은 그런 메타포가 먹히지 않을 텐데, 굉장히 이제 어눌하시면서 말수가 적은 분인데 가끔 가다 그런 이제 메타포를 날리니까 이게 아주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미제, 독일제, 일본제 이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세상의 최고급 제품을 다 써보신 분이에요. 미제, 독일제 그 정도가 아니라 미제 중에서도 최고급 이런 걸 다 써보신 분이에요. 그럼 그걸 직접 손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의 안목은 관계사의 사장들은, 봉급쟁이 사장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상당 기간을 일본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100% 다 일본 사업을 가져왔어요. 즉, 이 얘기는 이병철 회장이든 이건희 회장이든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개업을 했죠. 저게 일본에서 돈 되는 사업이다. 우리 사업을 저걸 한국에 와서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쪽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의식에 대한 그런 어떤 대화의 어떤 소스가 일본 경영자들이 우리보다 한 20년, 30년 먼저 나갔으니까 그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안목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걸 이제 사장단들한테 끝없이 이제 인풋을 넣는 거죠. 그게 위기의식을 계속하게 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회장께서 2010년도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IOC 올림픽 평창 유치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이제 2010년도에 복권이 되면서 또 이제 위기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의 1등 제품들은 다 사라진다.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예지력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뭐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신사업을 그때 제안을 했죠. 그게 뭐 이제 LCD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있는데 사실 그 신사업은 뭐 자동차도 했지만 뭐 실패했고 지금 바이오하고 2차 전지 빼고는 뭐 거의 다 뭐 이제 없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 신사업 창업은 제2창업은 사실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5월에 회장께서 쓰러지셨는데 2014년 신년 할애식에서 이제 저도 그때 호텔 신라에 갔었는데 그때 회장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화두입니다. 이게 뭐냐 한계 돌파였거든요. 그럼 왜 회장께서 2010년도에 1등 제품은 다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신사업을 제시해가지고 했는데도 보면은 삼성이 2013년도에 피크를 찍습니다. 요 그래프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 그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여기 2013년도입니다. 사실 2013년도까지 삼성이 계속 팽창하다가 2013년을 정점으로 해서 반도체가 조금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매출은 늘었지만 기타 다른 제품들은 다 수량으로는 수축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2013년이 굉장히 큰 변곡점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뭐 혁신가의 딜레마라 합니까? 이제 혁신을 하고 막 이래도 이제 매출이 정체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 상태인데 이걸 이제 이 회장이 한계 돌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삼성의 사장단들은 저를 포함해서 뭘 했느냐? 초격차라는 말을 그때 처음 나왔어요. 사실 초격차도 일본에서 쓰던 말입니다. 일본 경영자들이. 이게 뭐냐? 초격차니까 마켓시어도 2등 업체하고 더 많이 벌려야 되고 기술도 더 벌려야 되고 소위 치열한 더 가열찬 경쟁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몰아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왜 한계 돌파라는 얘기를 했을까? 당신이 10년 후에는 1등 제품이 다 사라진다라는 걸 예견하고 또 5대 신사업까지 제안을 했는데 뭐 신사업이라는 게 별로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매출은 정체되고 해서 한계를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당신은 한계를 돌파하는 해법을 못 찾으신 거예요. 그 못 찾은 엄청난 그 압박감이 나는 있었다고 봐요. 그게 뭐 이렇게 쓰러지신 거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감히 봉급쟁이 사장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중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 삼성을 여기까지 키웠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핑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 뭐냐? 내가 5대 신사업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한계 돌파를 했는데 저는 이 한계 돌파의 해법이 뭐냐? 바로 제2창업이다. 그럼 그 제2창업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꿈꿔왔던 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성을 초인류로 만드는 거. 1등 기업이 아닌 초인류. 즉 경쟁을 뛰어넘는 지금 삼성은 1등 기업이죠. 그거. 그 다음에 또 삼성을 존경받는 기업으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국민 기업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2번. 지금 삼성이 존경받느냐? 퀘스천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본인과 본인의 가문이 존경받는 사업가, 사랑받는 사업가. 이제 이런 거죠. 탁월한 경영자 차원이 아니라 그 3가지 꿈이 그대로 3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 본인은 이 3가지 꿈을 선언은 했는데 비전은 제시했는데 그 꿈을 달성하지 못하고 저는 가셨다고 봐요. 그 우리가 이제 기업을 통상 환경 적응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환경 적응업이라는 것도 일본에서 나온 얘기예요.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선수를 보면 돼요. 그럼 누구냐? 지금은 빵이다 이거죠. 옛날에는 IBM, HP, 뭐 GE 이런 제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뭐 페이스북이다, 애플이다, 구글이다, 뭐 테슬라다 이런 빵으로 본다. 근데 우리가 빵을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냉철하게 냉정하게 그 용어를 들여다보면은 빅테크가 아니라 빅 아이디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존을 갔다가 빅 아이디어, 즉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다양한 선택을, 이 빅 아이디어를 세 가지를 지난 20년간 제프 베조스가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외부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빅테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은 테크 기업이 아니라 기술을 잘 쓰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20세기는 물자가 부족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품과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생산해가지고 물자를 공급해주는데 많은 창업기회가 있었어요. 그 제품을, 그 기술을 어떻게 더 경쟁력 있게 공급하느냐. 요게 이제 그 혁신의 게임이란 말이죠. 그러면 삼성은 아직도 어떻게 경쟁사를 이길 것이냐. 어떻게 삼성이 만드는 제품과 기술을 경쟁사를 압도해서 더 많은 마켓시어를 가져갈 것이냐. 그 같은 시장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빅테크의 그 게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요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럼 삼성 같은 데는 기존 사업을 유지형 경영자 마인드가 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 빅테크의 오너들의 마인드는 어디에 가 있냐면은 문제 해결형 사업가 마인드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애플 같으면은 먼저 자기네들이 이 제안할 솔루션을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을 외부에서 M&A를 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으면은 이 세르게이 브린 뭐 이런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시장에 나와 있냐 없냐. 요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혁신의 관점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기를 누가 뭘 하든지 간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생산의 시대다. 즉 부족한 물자를 공급하는 시대였다면 이제 1차, 2차,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고 뭐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혁명 시대는 뭘 얘기냐면은 1, 2, 3차에서 생산한 기술과 제품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운용의 시대다. 생산 시대에서 운용의 시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잘 만드는 자의 게임에서 잘 쓰는 자의 게임으로 넘어가는 시대다. 이렇게 이 시대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정의를 염두에 두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제조기업을 하청화시키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그 쓰는 기업이 나타나서 하청화시키는 시대가 이 게임의 법칙이다. 그럼 지금 뭐 AI라든지 뭐 IoT라든지 이런 소위 디지털 신기술들은 전부 다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들로 등장한 기술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2창업이라는 것은 그럼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업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업의 본질을 찾아서 한 단계 위에 새로운 시장으로 올라가는 게 제2창업이죠. 기존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파이를 더 먹는 게임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사업 이념도 바뀌어져야 되고 창업 이념도, 제2창업 이념도 바뀌어져야 되고 사업 모델도 바뀌어져야 되고 사업의 전략도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2, 3차 생산 시대의 사업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물자를, 필요한 물자를 더 경쟁력 있게 공급할 것이냐에 관점이 가 있다면 지금 현재 21세기의 운영 시대의 이 관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창업 기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모델도 아까 제가 제조 판매업은 업의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과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 서비스업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혁신 전략, 즉 사업 전략도 과거에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만들 거냐의 게임에서 경쟁하는 게임이죠. 그 경쟁 게임에서 어떻게 잘 쓸 거냐의 게임으로 어떻게 저 기술과 이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융합 시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 운용이라는 게 그건 뭐냐? 기술을 가치로 바꿔내는 혁신이다.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 뭐냐? R&D가 과거에는 깊게 파고들었죠. 그럼 지금은 R&D 패러다임이 깊게 해서 넓게로 바뀌어지는 광범위하게. 그 다음에 이 창업의 안목이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읽어내는 사회 안목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의 오리지널리티가 어디서 있냐? 연구소 안이 아니라 연구소 밖에 사회에서 있다 이거죠. 얼마나 사회를 깊게 이해하고 있냐? 얼마나 공익적인 마인드를 내가 가지고 사회를 보고 있냐? 여기에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과거에는 제품과 기술의 경쟁력 시대인데 지금은 이념의 경쟁력 시대다. 내가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라는, 즉 문제를 선점함으로써 기술을 선점하는 시대다 이거죠.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에 필요한 기술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흡수해내는 게 뭡니까? 빅테크 아닙니까? 지금의 빅테크. 이게 플랫폼 사업이고. 자, 그럼 그런 관점을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V1에서 V2로 간다. 즉, 운영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V1에서 V2로 가야 되는데, 오파워라는 미국 기업인데, 이 기업은 원격 전기 제어 기기를 판매하는 제조 판매업인데,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경쟁해 오니까 뭘로 바뀌었냐면은, 원격 에너지 전기 절감 서비스업으로 바뀝니다. 오파워라는 회사가. 그 다음에, 이제 업의 본질을 찾아서 간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정수기를 팔던 기업인데, 정수기가 중국 기업들이 싸게 막 들어오니까 정수기에 들어가는 박테리아 기술을 이용해갖고 하천 정화 사업 환경 기업으로 바뀝니다. 자기 기술을 갖다가, 그러니까 공공 제품 기업이잖아요. 정수기 제조 판매 기업에서 공공 기술 기업이죠. 즉, 정수하는 기술을 가진 이걸 다른 데도 응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고에 가면 여러분들 그 주부공항이라고 가보셨죠? 그 주부공항은 굉장히 어려운 공항이었어요. 막 우리나라 양양공항 같이 그런 공항이었는데, 도요타의 임원진들이 들어가가지고 대대로 그 도요타의 임원진들이 그걸 회생을 시켰고, 지금은 민간 공항에서 넘버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업 이념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그 전에 주부공항의 사업 이념은 공항운영공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사업 이념을 공항활용공사로 바꿉니다. 그래서 공항 안에다가 온泉도 만들고, 비행기 이착륙하는 걸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짐을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은 공항 이용 승객들보다도 오히려 그걸 견하고 오는, 그 다음에 그 공항 안에 거대한 비행기를 갖다 놨어요. 그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집객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민간 항공 효율 부문 세계 1위가 주부공항입니다.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하텔란드라고 네덜란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원래 전자 부품 유통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회사가 작다 보니까 부품 재고가 많아지니까 이걸 쌓아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도 이런 데다 막 쌓아뒀습니다. 그 다음에 복도에 쌓아두고, 또 복도하고 그 층하고 그 사이 공간, 그 다음에 또 이 전체적인 그 공간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자꾸 이제 더 쌓게끔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큐브 스토리지라는 아이디어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큐브처럼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 하텔란드는 주력 사업을 전자 유통 회사에서 큐브 스토리지업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물류 회사들은 대부분 다 큐브 스토리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편의점이 처음 등장할 때는 이제 세련된 구멍가게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편의점이 그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그걸 활용해갖고 종합 생활 플랫폼으로 바뀌잖아요. 거기서 뭐 택배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은행 뱅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마존의 AWS 그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실 그 남는 그 서버 용량을 갖다가 남한테 빌려주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건설 회사가 아파트 짓고 이러던 회사가 이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죠. 뭐냐? 도시 개발 사업으로 올라가는 거죠. 즉, 미래의 주택 택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면 가장 미래지향적이 되겠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밀밭이 옛날에 있었죠. 파란 밀밭. 근데 그 밀밭 가운데다 덩그러니 식당을 여는 겁니다. 옛날에는 밀을 재배하는 그걸로 이제 수익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가 정신이 저는 참 뛰어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순천시 생태도시를 표방한 노광규 시장인가 있는데, 참 그분 이 생태도시에서 순천시를 완전히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 전 부문에 기업뿐만이 아니라 부문이 올라가야 된다. 지금 그런 시대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출 강국이다, 제조 강국이다, 기술 강국이다. 이 세 가지 이 개념이 우리 국민들 이 속에 다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삼성 제조 판매업의 신화에서 기반을 이제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수출 강국, 제조 강국, 기술 강국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해요. 또 그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해서 이렇게 국부를 창출을 했고 앞으로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 강국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수출 강국이라는데 수출이잖아요. 수출은 우리가 뭐를 지금 경기 침체다 이러는데 그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거를 가만 들여다보면 뭐냐 하면은 상품 시장의 침체입니다. 우리는 상대 국가를 상품 시장으로만 봐요. 우리는 상대 국가를 제조 수출 기지로만 봐요. 제조 거점으로만 본다 이거죠. 응?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FTA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의 수출 영토를 넓혔잖아요. 그게 이제 버전 1이라고 본다 이러면은 버전 2는 어떻게 그 나라하고 화학적으로 한국 경제와 그 나라 경제가 화학적으로 통합이 돼서 그 나라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저절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비즈니스 관계, 경제 상호 그런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지금 현재 뭐 디커플링이다 이런 것들을 그 내막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상품 시장화에 대한 반발이 작용합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가 상품 시장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멈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 수지라는 것도 뭐 당연히 개발도상국에서 무역 수지로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무역 수지에서 상품 수지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본 수지로 이렇게 국제 수지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산업 구조도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만 불까지는 자동차를 팔고 배터리를 팔고 반도체를 팔아서 그 마진을 가지고 우리가 5천만이 3만 불 GDP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게 4만 불, 5만 불이 되려면은 제품 제조 마진과 이거 아주 영세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제조 마진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5만 불, 6만 불을 갈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왜 그런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대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뭐 몇 대 산업, 몇 대 신산업 이래가지고 쭉 해왔는데 근데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한 15년, 20년 전부터 초격차를 내세우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초격차는커녕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 7대 신산업이라고 하는 전략 산업들 보면 이미 중국이 5대 산업에서는 우리보다 앞지르고 있어요. 기술 역전이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초격차는커녕 초격차 기술 갭이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선도 기업들 뭐 TSMC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하고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우리가. 그 이제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대부분 다 보면은 이게 원천 기술이고 소부장입니다. 근데 그 소부장도 이 소부장의 업스트림에 있는 산업이 완성품 제조업이 자동차냐, 뭐 배터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소부장의 부가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은 스위스 시계라든지 또 이 약품 회사들 같은 데는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 밑에 딸려있는 이 소부장 업체들도 굉장히 고부가치라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진화가 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이제 그 뭐 서울대 공대 교수분들이 뭐 축적의 시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보통 소부장 업체 같은 것이 업력이 결정적이거든요. 지금 저 소부장이 유명한 게 일본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왜 저렇게 경제가 어려울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따라올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5천만을 가지고 했지만 이 사람은 13억을 가지고 하고 있죠. 이 스케일이 다르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케일도 우리가 중국에 뭐 뒤처지고 또 선진 소부장 기업들에 비해서는 업력도 짧은데 어떻게 우리가 축적의 시간으로 해서 따라잡냐 이거죠. 그 다음에 중국 쫓아오는 이 초격차는 어떻게 더 벌려나가냐 이거죠.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직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초격차 하겠다 그러고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축적의 시간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대한민국을 못 움직이게 꽁꽁 묶어 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거를 어떤 지상 아주 그 토론을 거대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대한민국의 산업계를 리드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산업 공동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제조 강국을 얘기했는데 제조 강국이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국내에서 제조해서 이 소위 경제 기반이 되는 게 한국의 제조업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화를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산업의 공동화는 공장이 있고 없고가 공동화가 아닙니다. 산업의 공동화라는 건 그 산업을 돌리고 있는 기술 인재가 빠져나오느냐가 공동화되는 거예요. 지금 조선 산업을 보십시오. 우리 인력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 자리를 누가 메꾸냐? 외노자들이 메꿉니다. 그 기술 축적이 되겠습니까? 그 기술 30년 가진 사람들 다 빠져나와서 지금 딴 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산업 공동화지. 조선 공장이 저기 울산에 있고 뭐 저 거제도에 있다 해가지고 그게 공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왜 K제조업이라는 걸 국내에도만 묶어두냐. 전 세계로 확장해가지고 K제조업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폴란드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잖아요. 방산도 들어가고 배터리 공장도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공장 만들어가지고 물건 만들고 팔고 거기서 나중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러면 그 문 닫고 또 딴 데 갑니다. 철새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조를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걸로만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폴란드를 거기에 제조 공장을 하나 만든다 이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품 협력업체들도 간다 이러면 이게 거대한 산업 단지가 형성되고 그 주변이 산업 도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산업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국제 도시가 되고 국제 도시가 되면서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 땅값 올라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거는 전부 다 고스란히 다 현지 정부에다가 반납하고 우리는 공장 경쟁력 떨어지면 딴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제조업이라는 것을 물건 만드는 것만 제조업이 아니라 이 제조업이라는 이 기반, 제조업의 인구 유입 효과, 그 경제 활성, 그 지역을 급작스럽게 활성화시키는 이 역량을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훨씬 더 장기적으로 그 나라와 윈윈형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써먹지를 못하고 제조업은 물건 만드는 걸로 그냥 땡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3강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따지면은, 자, 아까 제가 오늘 매경에서 무슨 기사가 하나 난 걸 얘기를 제가 했는데, 한국은 수출을 안 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면은 대한민국은 수출 강국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못 살 때, 먹고 살 게 없을 때, 자원이 없으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파는 그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3만 불이 되고 3만 5천 불이 돼서 앞으로는 수출 강국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논문을 누가 하나 써야 돼요. 어느 대학교 교수가. 자, 지금 우리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지에 제가 1강에서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의 부가가치가 자원을 다 가져와서 가공해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남는 그 마진보다 앞으로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그 제품을 만들고 남는 그 폐기물을 땅에다 묻고 버리고 하는 그 환경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조업에 안 가려고 합니다. 반도체도 지금 인력을 못 구해서 나다니네요. 이건 뭐냐?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게 하는 게 뭡니까? 노예입니다. 이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국가를 샌드위치로 만들죠. 중국하고 경쟁하게 하고, 대만하고 경쟁하게 하고, 미국에다 미국하고 납품하니라 또 뭐 잘 보이려고 그래야 되고. 이게 제조업이라는, 그럼 제조업이라는 게 꼭 기술을, 제조를 갖다 꼭 우리나라에서만 해야 되는 게 그게 제조업이냐?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해갖고 이제 경계선에 왔습니다. 선진국 한 30%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 해서 쭉 해서 이제 후발국 한 70% 되는 그 경계선에 와 있는데, 이 경계선의 의미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업종 자체가 경공업, 중공업, 첨단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70%의 업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70%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위 기술, 중위 기술, 고위 기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는데 일부 우리 학계에서나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버리고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걔도 다 패스트 팔로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패스트 팔로우를 아무나 다 성공합니까?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30년 만에 이렇게 경제 위치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패스트 팔로우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술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하나도 우리 스스로 개발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미국에서 일본 와서 일본에서 우리가 가져와서 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 기술을 완성시켰죠. 숙성시켰죠. 기술을 숙성시키고 완성시킨다면 기술을 표준화하고 범용화하고 가성비 좋게 만들고 지금 우리의 강점이 가성비잖아요. 그걸 지금 중국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이 패스트 팔로우로서 기술을 완성시킨 이 역할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선진국 기술을 가져왔고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니 이 숙성된 기술을 밖으로 내보내서 이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한테 똑같은 사업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선진국에서 지금 막 발화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숙성되기 전에 그런 기술들을 빨리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나라보다도 첨단 기술, 신기술을 먼저 상용화하고 시장화하고 산업화하는 역량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100% 활용을 하는 것이 경계선에서 대선진국, 대후발국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선진국 기술 쫓아가려고 하고 있고 걔도 못 따라오게끔 기술을 유치를 안 하려고 하고 하면서 더 이제 기술을 벌리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나라에서 규제 때문에 기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법안 규제보다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술 강국이다, 제조 강국이다, 수출 강국이다 이런 어떤 관념에 사회적인 통념에 묶여 있는 게 훨씬 더 우리 이 사회의 진화를 막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자, 예를 들면 왜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하냐? 그만큼 과밀 경쟁이고 그만큼 기업이 과밀하니까 이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에 공정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 더러운 환경을 청소를 해야 파리가 안 날아오지. 파리를 자꾸 쫓으면서 더러운 환경 자체를 청소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조업 판매업에서 우리 지금 주력 산업들이 메인이 이제 제조업 판매업인데 운용 서비스업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선진국과 후발국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탈경쟁의 비대칭적 편성 전략으로 가야 된다. 선진국의 첨단 기술에도 우리가 편성하고 상용화를 우리가 앞당기면서 그 다음에 후발국한테는 또 우리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크면서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편성 성장 전략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걸 삼성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에 세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이 지금 반도체다, 배터리다, 미국에다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에서 벌어들인 1년간 40조, 50조를 잘 나갈 때 벌어들이지만 그 돈이 카펙스가 전부 다 공장 투자로 들어갑니다. 반도체라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캐시플로우를 이 카펙스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를 안 하면 이 세대 전쟁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자전거 같이 이렇게 밟고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삼성이 이 반도체란 어마무시한 카펙스에 묶여 있어서 다른 쪽 사업을 못 보고 있어요. 얼마든지 신사업을 할 기회가 많은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기 중에 이제 하나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배터리다 뭐다 이렇게 미국에 투자가 되는데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냐. 지금 한국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대만도 투자하고 유럽도 들어오고 있죠. 미국 자체 마이크론이나 인텔도 다 자기네들 투자하죠. 앞으로 2, 3년 정도가 지나면 어마어마한 미국 내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공급 과잉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반도체 메모리는 특히 한국 중심으로 세계 공급을 하던 그 체제가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삼성은 반도체 하나만 믿고 갈 수 있겠냐.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근간이 되는 기본 사업이 삼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운용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경제 용토의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디지털 경제 용토의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플랫폼이 경제 용토 아닙니까? 디지털 시대에. 여기에 어떤 지금 구체화된 것도 없다.
이제 그게 이제 또 하나 위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반도체에 카펙스가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삼성이 지금 다 아이덴티티가 테크 기업이잖아요. 기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미래 첨단 기술에 다 뒤쳐져 있어요. 자, 양자 컴퓨터, 솔라 에너지, 배터리도 뭐 이 초소형 배터리, 그 다음에 초전도체, 배터리로 다 가잖아요. 이런 첨단 기술에 예를 들면 SMR 같은 것도 초소형 SMR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소 산업. 이런 산업들에 다 뒤쳐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앞서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제2창업의 범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에 이런 위기만 있냐?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삼성의 기회라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큰 기회는 삼성은 애플과 구글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문어발 업종이 있어요. 삼성은 57개나 되는 엄청나게 다양한 업종 포트폴리오와 그에 따른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이 융합시대잖아요. 이 다양한 업종과 기술 포트폴리오를 융합해낼 수 있는 이념을 찾는다면, 사업 이념, 창업 씨앗을 찾는다면 게임은 다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이 지금 다양한 그 CSR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뭐 스마트 스쿨도 하고 스마트 팩토리 중소기업 뭐도 하고 상생도 하는 건데 이 CSR에 삼성의 새로운 신사업의 씨앗들이 사실은 자라고 있거든요.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일치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진짜 찾았을 때 그 사람이 탁월한 경영자에서 존경받는 사업가로 진화한다고. 네. 지금 그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삼성이 뭐 무게치로만 따지면 수십억 대의 멀티 기기들을 시장에다 깔아놨습니다. 소비자. TV다, 모니터다, 핸드폰이다 있는데 이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다면 그럼 이 멀티미디어 기반에 여기서 연결할 수 있다면 그 연결해서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이냐. 이 세 가지 기회를 가지고 삼성은 사실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창업을 해야 돼요. 문어발이 아니라 뭐 문어발보다 몇십 배 더 많은 창업을 뭐 매달 그냥 펑펑펑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삼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벌 총수, 구광모, 정의선 이런 양반들은 그 양반들의 본업이 뭐냐? 자동차 잘 만드는 거, 배터리 공장 잘 짓는 그게 아니라고 창업을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러면 그룹을 융합을 하고 CSR 관점에서 또 보고 또 지금 현재 깔아놓은 그 업종의 인프라와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 창업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뭐라고 보냐면 국가 단위 개발 아젠다 맞춤형 사업이다. 지금 보세요. 중동은 전부 다 탈석유 경제를 위해서 국가 제조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같으면은 수도 이전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같으면 러스트벨트 부흥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미국의 그 탈중국 해서 자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생필품 의존도를 중국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멕시코 쪽하고 국경지대에다가 거대한 부품 공장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 베트남 같으면은 로컬 부품을 갖다가 육성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인도네시아 같으면은 3,000척의 그 원양 어선을 건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국책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국책 사업들을 그 각 국가의 수반들하고 얘기해서 그 국가의 개발 아젠다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부문별이 아니라 종합 그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이거는 구글, 애플이 뭐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문어발 대기업들만 재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 57개, 몇 수십 개의 이 업종들을 가지고 그 업종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각 국가별 개발 아젠다들에 대해서 제일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삼성이에요. 그럼 삼성이 맥킨지 같은 걸 인수를 딱 해서 맥킨지와 삼성경제연구소를 조인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의 이 다양한 업종들 그 밑에 있는 우리나라 수많은 부품 업체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각 국가별 맞춤형 개발 사업을 우리가 제안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도 진출할 수 있고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맥킨지가 들어온다 이러면 B2G, B2B 시장으로 B2C 시장에서 B2G, B2B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EPCF 엔지니어링 설계도 하고 구매도 하고 컨스트럭션도 하고
파이낸싱까지 EPCF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해야만 이 비즈니스가 먹힌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이 뭐 보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금융 계열사들. 그런 계열사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삼성의 건설 회사들을 앞장세워가지고 이번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우디의 중장기 산업 파트너로 지정이 됐어요. 그건 뭐냐? 그냥 우리 저 일 끝나고 요번에 퉁친 그게 아니라 앞으로 15년, 20년간 사우디의 경제 개발 로드맵을 같이 협의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아주 롱텀하게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뭐 현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말로 중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산업 도시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이낸싱을 국제적으로 금융을 다 일으켜가지고 사우디 정부하고 삼성그룹이 같이 시행사를 맡아가지고 그 산업 도시 전체를 갖다가 기획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우리 국민연금도 넣고 그래가지고 20년, 30년 동안에 그 산업도시가, 국제도시가 발전하면서 우리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삼성은 어떻게 보면은 제조 기업으로서 정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도요타 MPS라는 게 있었어요. 도요타의 간판 방식이 아주 교과서가 됐을 때, 제조 기업들의 교과서가 됐을 때, 뉴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이 도요타에서 은퇴하고 나온 분들이 뭘 했냐면은 업종과 상관없이 아주 대표되는 그 제조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지분 관계가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업종이, 그 업종이 화장품 업종이든 아니면 무슨 뭐 부품 업종이든 상관없이 이 MPS에 가입을 하면은 도요타의 간판 방식 제조 시스템을 투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생산성을 갖다가 몇 배로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70년대만 해도 어느 화장품 회사가, 어느 식품 회사가 MPS에 가입했다 이러면 주가가 두 배가 됐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삼성이 국내에 뭐 2,000개 기업에다가 스마트 팩토리를 중소벤처 기업부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이 이게 CSR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삼성이 왜 텔레비 만드는 거, 스마트폰 만드는 거를 중국 업체하고 이렇게 경쟁만 해야 됩니까? 각 국가별로 아주 유망한 기업들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에도 지원도 해주고 그 지분도 5%, 15% 인수를 해서 그 기업이 생산성을 올려주면 그 기업이 크면 우리는 저절로 크잖아요. 그럼 거대한 세계적인 삼성 MPS 그룹을 만들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롯데가 파키스탄에서 네덜란드의 정유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 국내 인력을 파견해가지고 턴어라운드를 시켜서 가격을 한 두세 배 주고 팔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호주라든지 뭐 미국에 있는 데 보면 피츠버그 이런 데 보면은 아주 30년부터 투자가 안 된 낙후된 전통 기업들이 많아요. 전통 제조기업, 제철 기업들도 있고 뭐 조선 기업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은 전부 다 생산성 정점에 와 있어요. 엄청난 설비도 업데이트되어 있고 그럼 이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다 베이비 부모들 지금 은퇴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그걸 턴어라운드를 시켜서 현대화를 해주고 고도화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기업이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삼성형 스마트 제조 플랫폼이 왜? 우리나라는 제조를 수출을 위해서 제조를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출을 위해서 제조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자기 스스로 생산할 수 있기 위한 그 관점이 먼저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첨단 기술 상용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강점이 이제 상용화가 있으니까 지금 삼성에 보면은 삼성 투자 벤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로 벤처들을 하는데 지금 소프트뱅크가 손정희 씨가 비전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약 1,000조 원의 돈을 들여서 좀 싹이 될 만한 벤처 기업들을 글로벌하게 다 지금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 사우디 펀드도 들어가 있고 아람코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FI입니다. 즉 파이낸셜 재무 투자밖에 안 돼. 돈만 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알리바바처럼 뜨면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은 그렇게 아니다 이거죠. 삼성에 수많은 제조 관계사가 있으니까 이 SMR이라든지 미국의 소위 돈 될 만한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기술들을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돈만 되는 게 아니라 상용화 R&D를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나와 있는 이 첨단 기술들을 어떻게 빨리 더 상용화, 시장화, 산업화 시켜서 국제사회에 보급할 거냐. 이걸 우리가 선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이 이걸 주도해 준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멀티 기기를 이제 운용하는 건데, 지금 글로벌 원격 헬스케어라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이 원 메디칼이라는 걸 해서 한 140, 50개 정도 그 의료 병원들을 회원으로 모집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삼성의 지금 삼성 병원이 있고, 삼성 보험, 삼성 생명보험이 있고, 또 삼성의 그 스마트 TV부터 해갖고 수억 대나 깔려있는 멀티미디어 기기 기반이 있는데, 아마존하고 삼성하고 누가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원격 헬스케어 사업을. 지금 사실 삼성이 바이오에 들어간 것도 이주영 부회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의료 약품 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겠다. 그 마음으로, 그 이념으로 이제 진출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그 사업 이념을 여기다 접목을 하면은 삼성이 이 글로벌 원격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에듀테크, 맞춤형 그 원격 교육, 이런 거에 베이직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소형 플랫폼들은 나와는 있어요. 그러나 삼성의 그룹의 역량을 동원한다 이러면은 그야말로 미국의 구글 팡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걸맞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이 플랫폼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IT 기업의 마지막 고울이 뭐냐면 CPND라고 합니다.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 네트워크, CPND인데 삼성은 다 가지고 있죠. 네트워크 있고 디바이스 있고 다 있죠. 콘텐츠도 조금 있고. 그런데 교육 콘텐츠, 그 다음에 의료 데이터, 이런 콘텐츠, 이거는 지금 생명보험에 가면 다 이미 있습니다. 삼성병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랫폼, 우리 멀티미디어 기기 깔려 있는 거, 그걸 다 연결한다 이러면은 그 어떤 기업보다도 원격 헬스케어와 에듀테크 플랫폼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키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이 중요하고 SCM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공급망 안정 이런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 나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트리찌라는 게 있어요. 트리찌가 뭐냐면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글로벌 중개 거래 플랫폼입니다. 이 양반이 원래 이게 시황 동향 그 원재료 시황 동향을 조사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약 15만 개의 농산물, 해산물, 뭐 축산물을 20만 개의 속성으로 분리해 가지고 글로벌 데이터를 집적을 해요. 하루에 1000개, 1500개 정도 거래가 매일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지금 15만 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속성이 20만 개인데 20만 개 속성 중에는 새우도 새우 머리 딴 거하고 안 딴 거하고 분리할 정도로 디테일하단 말입니다. 이 플랫폼 하나가. 지금 자동차에 내연기관차 한 2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에 한 2,000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는데 삼성전자만 1년에 한 220조 정도를 부품을 구매를 해요. 그럼 거기다 삼성전기, 뭐 삼성 SDI 뭐 다 이렇게 합치면은 삼성만 헤매도 수백조 원을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럼 삼성은 구매만 하냐?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에 또 팔잖아요. SDI 또 팔고 삼성 디스플레이 또 팔잖아요.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하는 관계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다 이용을 한다 이러면 앞으로 RE100이다 해서 탄소 프리 부품 공급이 중요해질 거죠. 지금 현재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베트남에 있는 빈페스트라는 자동차에다가 자동차 부품을 구매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 중에 제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SCM입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 수만 개의 부품을 최고 시장의 재고를 최소화하면서 그 능력이 삼성의 수익 능력이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삼성만 즐기지 말고 전 세계의 제조기업들한테 이걸 나눠줘가지고 삼성이 SCM의 글로벌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탄소 중립 부품 공급, 신재료 가까이 최적의 공급망, 유통 재고의 최적화, 이런 걸 우리가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납품업체, 1차, 2차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주력 기업에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글로벌 거래선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삼성에만 딸려 있지 않고 현대에만 딸려 있지 않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멀티 거래선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이게 되면 1, 2, 3, 4, 5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향후 10년 내에 100만 명의 베이비 부모 은퇴 기술자를 해외로 내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들의 플랫폼 사업이 진척이 되면. 거기다가 1,000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1,000조 원. 그 다음에 30만 개 기업을 국내외 합쳐 30만 개 정도 되는 기업을 이 플랫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삼성이라는 플랫폼 안으로. 그리고 삼성 시총이 지금 한 500조 조금 덜 되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10년 내에 1,000조 원, 10년이 아니라 3년, 4년 내에 1,000조 원 시총이 될 수 있는. 그래야 애플과 구글과 뭔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삼성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사실 이 사업 하나하나가 책 한 권씩 나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현대차를 또 들여다본다. 그 다음에 LG를 또 들여다본다. 또 뭐 SK를 들여다본다. 그 업종 관계사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 다양한 업종과 그걸 활용해가지고 플랫폼 사업, 글로벌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운용 혁신의 기회는 우리 재벌 대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묶여서 그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죠. 이상입니다.